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치열했던 4.3 보궐선거,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선거 결과 창원 성산에서는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됐고, 통영 고성에서는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했던 창원 성산 개표 막바지에 승부가 뒤바뀌었습니다. 단 500여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치열했던 개표 이야기, 뒷이야기들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4.3 보궐선거 개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이지 치열했습니다. 특히 창원 성산이 특히나 더더욱 치열했습니다.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어제의 보궐선거 결과를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투기 인사 실패 논란에 표심은 흔들렸고 여당은 PK에서 작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 비록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막판까지 한국당이 당선되는 줄로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막판에 뒤집혔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체제로 첫 선거를 치렀는데 진보의 본산 창원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했다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이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됐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했고, 반면 민주당은 예산 폭탄을 앞세웠지만 국회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까지 모두 다 완패를 했다. 개혁 입법 과제 등 추진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각 후보들이 몇 표를 얻었는지, 몇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렸는지 그 내용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의도 국회로 가보죠. 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여의도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회 담장을 부수는 일이 있었고요. 국회에 담을 넘는 일이 있었고요. 이를 제재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민노총이.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노총이 어제 국회에 진입하려는 불법 시위를 열었고, 이를 제재하려 했던 경찰까지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때리는 이런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벌인 폭력이었습니다. 이로써 폭력을 주도했던 인물에 대해서 경찰이 연행을 했는데, 오늘 새벽 이들을 모두 다 경찰이 풀어줘서 불법 시위, 폭력 시위한 당사자들을 왜 경찰이 풀어주느냐라는 논란까지 현재 일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가 공권력이 민노총에게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라는 비판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경제 원로들이 청와대에서 간담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매우 쓴소리, 뼈아픈 소리들을 문 대통령에게 쏟아냈습니다. 박승,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저임금 52시간 정책 역효과 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득 성장과 혁신 성장은 상충된다.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매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과경 노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원로들에게 특별한 이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자, 전 야구 참 좋아하는데 류현진 선수의 이 승리 소식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하루 종일, 오늘까지도 아마 이 분위기 좋은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경향신문이 제목 참 잘 썼어요. 에이스를 잡는 에이스, 도장 깨기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류현진이 개막전에서도 승리를 찾아갔는데 2승, 시즌 2승까지 챙겼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정말로 VIP에 선정됐던 상대편의 에이스 범간호와의 맞대결에서 압도적인 투구를 보였다는 거예요. 무실점 경기를 5회까지 하다가 6회에 홈런 한 방 얻어맞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피칭을 보였습니다. LA 다저스의 타선과 수비도 살아나면서 결국 시즌 류현진의 2승을 챙겨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9일 세인트루이스전에도 아마 에이스 류현진이 등판할 것으로 강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괴물투수 류현진, 에이스 투수 류현진, 화이팅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급하게 소방차가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고 있는데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차량들. 앞으로는 소방차 통행로 막으면 이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차 없이 막 부수고 지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서는 소방차 출동 경로를 막으면 가차 없이 다 부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 부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들 피하느라 1분, 2분 늦어질 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경각심으로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학대 영상을 보도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이 돌보미, 정부에서 추천한 아이 돌보미가 저렇게 어린 아이의 뺨을 때리고 팔을 뒤흔드는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사자,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이 돌보미, 경찰에 결국 소환됐습니다. 학대 영상과 이 돌보미의 해명도 같이 들어보시죠. 혹시 아이 폭행 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피해 아동 부모님께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하던 이 돌보미가 학대 영상을 보고 나서 경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심한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뉴스를 접해본 많은 분들은 악어의 눈물이다,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돌보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이 돌보미 50명을 관리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정부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보려고 준비되지 않은 돌보미를 급하게 늘렸다라는 측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실 관리 속에서 피해받는 우리 아이들과 상처받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누가 위로해주는 거죠? 정부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최진영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님도 모셨습니다.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윤 기자와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윤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3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정의당 마크와 함께 504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504, 504. 이게 과연 어떤 숫자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 사진과 함께 무심, 세심. 이거는 아마도 윤지호 씨 얘기와 또 황하나 씨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무심세심,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무심세심.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의 사진과 함께 그 옆에는 옥탑방이 오늘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옥탑방에 어떤 사연들이 얽혀 있는 걸까요? 이 키워드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주제부터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504. 그 의미는 504표 차에 따른 의미였습니다. 504표 차의 신승, 민심의 경고장. 오늘 저희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제 4.3 보궐선거의 선거 결과 바로 만나보시죠. 4.3 보궐선거, 천국과 지옥 오간 아슬아슬한 승부. 먼저 통영 고성의 선거 결과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35.99%, 28,490표를 얻었고요. 이에 반해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59.47%, 47,082표의 압도적인 표를 얻음으로써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통영 고성에서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엔 창원 성산 지역의 투표 결과입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45.75%, 42,663표를 얻으면서 당선이 확정됐고 한국당의 강기웅 후보는 45.21%,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표가 갈렸습니다. 42,159표를 얻어서 아슬아슬하게 탈락이 됐습니다. 여영국 후보와 강기훈 후보의 표차는 504표 차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한 승부였습니다. 특히 개표 막바지에 강기훈 후보에서 여영국 후보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두 후보는 천국과 지옥을 한 차례씩 보고 갔습니다. 당선된 후보들의 당선 소감 저희들이 어제 밤늦게 취재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로 가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민생개혁을 반드시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회찬의 정신을 부활하는 것이고 계승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영, 고성의 경제를 살리려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안보 불안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막판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후 한 10시쯤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표 결과 강기훈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10시 이후에 막판에 여영국 후보 쪽으로 표가 갑자기 바뀌면서 막판에 대역전극이 펼쳐졌는데 박수현 기자. 네.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했던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어제 긴박했던 상황을 좀 전해드릴게요. 그래요. 그 상황이 되게 재밌는데요. 어제 이제 개표가 시작됐죠. 8시부터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서 개표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시, 11시까지만 해도 계속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후보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유력이라고 마크까지 달아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10시 30분쯤에 출입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도 다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승리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 측에서는 후보 이름을 외치면서 당선 막 이렇게 환호하는 분위기까지 연출이 됐던 지금 저 그렇습니다. 거의 뭐 당선이 확정된 줄 알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난리 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막 안고 지금 막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밤 11시를 넘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시 15분쯤에 갑자기 두 사람의 표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900표 차로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자, 11시 반쯤 되니까 갑자기 이 표차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결국 504표 차이로 이 정의당의 후보가 여영국 후보가 이기게 된 거예요. 지금 한 11시 반쯤 이제 이기게 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지옥 갔다가 다시 천국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럴 땐 더 기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막 지금 심상정 의원이 이제 뜨면서 뜰 듯이 기뻐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랬냐 하면 이게 선거하면 이제 지역별로 개표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파동과 상남동이 굉장히 늦게 개봉이 된 거예요. 사파동과 상남동. 그렇습니다. 이 성산구의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지역에 굉장히 젊은 층이 몰려 있고요. 또 노동자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네, 이 두 곳에 투표함이 늦게 개봉이 되다 보니까 막상 개봉을 해 보니까 이 두 곳에서 여영국 후보에 대한 놀포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투표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패배 인정 문자까지 어제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대역전극 정의당 패배 인정 문자까지. 창원 성산 개표 초반에 한국당 강기훈 후보에게 10%포인트 차이로 뒤졌던 여영국 후보. 10시 30분 6%포인트의 표차가 줄지 않자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다. 승리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하는 인정 문자까지 다 보낸 거예요. 어머나. 같은 시간 한국당 선거사무소는 당선을 외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시 40분 여영국 후보에게 사전 투표함 2개가 개봉되면서 몰표가 쏟아져서 결국은 역전이 됐는데 아마 이거는 그 심정, 이긴 줄 알았는데 진 심정, 진 줄 알았는데 이긴 줄 아는 이 심정은 김영주 의원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예. 김영수 후보의
홍보위원장이었는데 한명숙 후보의 예, 홍보위원장. 그때 선거 개표 날 밤 12시 넘어서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를 지르면서 그 후보랑 같이 한명숙 후보랑 같이 한명숙 예, 후보. 인터뷰를 했던 한명숙.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졌어요. 예. 그때 그때는 우리가 그 창원현 사파동 상남동이었다면 그 친구 아직도 억울해하시죠? 예, 강남구의 그 몇몇 지역만 유달리 늦게 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잘못된 개표, 좀 부정선거 아니냐 이런 지난 의혹도 아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만 어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기훈 후보 측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완전 강기훈 진영 측과 한국당 진영 측과 그때 당시 똑같은 상황인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리고 어쨌든 어렵사리 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전한 사전투표 때문에 그 사전투표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며칠 사이에 한국 정치가 다이나믹스가 있다는 것을 다이나믹했다.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과 후가 이만큼 또 달랐다. 또 지역마다 같은 지역구라 하더라도 예.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 504표였습니다. 504표 차이로 졌다라는 건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애국당의 후보가 뭐 가정이지만 만약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그 표차를 계산해 보면 강기훈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정 장관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아까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밤까지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정말 기회를 주시구나 하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두 개 다 이긴 줄 알았구나. 예. 그러지만 정말 결국은 크게 봐서는 국회의원 의석이 그냥 1대1로 끝났지만 표 차이로 보면 이긴 곳에서는 24,000표로 이겼고 진 곳에서는 504표입니다. 사실은 한 분 한 분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섭고 엄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평화당에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어느 정도 좀 있었고 특히 완전히 진보 진영의 핵심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창원에서까지 후보 단일화를 했음에도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경제 문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을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의 그런 표심이지 않았나.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는 분열했고 예. 이제 범여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정의당을. 예. 쪽은 단일하다 보니 아쉽게 504표로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스스로 어떤 비전을 보여주기보다 과거 정권의 심판에만 매달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만큼 한국당도 이번에 선전했다면 선전했는데 그거는 사실 반사익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이번 그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총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의 불씨를 살려준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 창원 성산 지역에 대한애국당의 후보가 한 600표,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재현 후보가 3,334표를 받았던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이 좀 얄밉습니까?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얄밉습니까? 민감한 질문인데. 네. 사실은 그 당을 보고 찍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참 송구합니다만 네. 향후에 이런 결과를 보고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보수 대연합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팩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둘 다 얄밉다라는 김현 박사님. 네. 어제는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도 같이 됐는데 특히 이해찬 대표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막판 유세까지 가담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네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봐야 될 딱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행보입니다. 총 국회의원 선거 2곳과 기초의원 선거 3곳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경북, 문경 2곳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TK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능성이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 있는 전북, 전주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이 이 한 석까지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5석의 보궐선거에서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안 했던 것 아니냐.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창원, 성산, 통영, 고성에 대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예 지역으로 내려가서 반까지 얻어 살았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궐선거 시작되고 나서 베트남을 향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있는 과정에 이 보궐선거가 지역에 대한 경제 이슈도 중심이 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김의겸 대변인의 관사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부터 시작해서 청문회에 대한 잇따른 구설수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내놓는 해명은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국민의 민심을 이반하게 만들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총선 2020년 총선 딱 1년을 앞두고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해찬 지도부로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시험대가 오는 만큼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결과를 두고 깊이 있는 고민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요목조목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총선 결과도 저희 돌직구 씨와 또 함께 해주시기를 1년 전부터 미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경찰 맞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지호 씨에게 보인 경찰의 태도와 황하나 씨에게 보인 경찰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 한쪽은 너무 무심하고 한쪽은 너무 세심하다. 오늘 이런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먼저 윤지호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윤지호 씨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초반 조사하면서 그때도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밤에 원래 안 나오긴 하지만 밤이 아니라 낮에도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 수사관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키가 몇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173이요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요? 그랬더니 170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피를 다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너무 할애가 되고 본인 자체가 키가 크기 때문에 납치를 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냥,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납치 그런 거 나는 괜찮대. 그랬더니 엄마가 누가 그래? 이러면서 엄마가 엄청 화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엄마가 조사할 때 이제 오셨죠. 윤지호 씨, 고 장자연 사건의 적극적인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자이기도 한 윤지호 씨에 대해서 지난번 경찰이 신변 보호를 너무 부실하게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박소영 기자, 경찰과의 대화 내용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키가 170 넘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키 큰 여자는 잡아가지도 않아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키가 170이 넘는 여자는 납치당한 적이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동안 경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윤지호 씨가 비상벨을 눌러도 11시간이나 답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변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하면서 납치당할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체 훼손 얘기까지 하거든요. 신체 훼손까지 나왔죠. 네, 그런 얘기를 도대체 이 증인에게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저는 들으면 오히려 더 겁이 나고 협박 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신변 보호를 경찰이 할 수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고요. 경찰에 정말 진정으로 신변 보호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정말 의심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오늘 나와주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증인들, 그다음에 목격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또 해서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사실은 이 윤지호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을 믿기 싫은 만큼의 워딩인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증인에게 저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신체 훼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면서 윤지호 씨는 키가 크니까 전혀 신체 훼손도 힘드니까 걱정 말라. 이게 경찰의 FM의 증인 보호 자세가 맞습니까? 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엽기적인 그대 하듯이 엽기적인 경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라면? 실제 그 키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3cm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여성에 대해서 납치한 전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170cm가 넘는 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렇게 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묻겠습니다. 170cm 넘는 남성에 대해서 납치해서 이와 같은 신체 훼손된 케이스는 적지 않을 겁니다. 설령 여성이 170cm가 넘는다 하더라도 연약한 여성에게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호의 성격을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로 한다는 그 취지는 알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안심시키는 방법이 과연
이 피해 여성의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안정할 수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 더불어서 지금 예. 아침 식사 이후에 이 말을 도대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만큼 내용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얘기를 이 윤지호 씨가 스스로 지어낼 수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피해 여성에 대한 뭐 성범죄 관련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 하듯이 피해자, 특히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심정적인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그 경찰의 전문성, 예.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증인보호 이 프로토콜이 FM들이 다 있는데 네. 전혀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김 장관님, 네. 여가부 장관을 또 하셨으니까 네.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의문스러운 게,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당국이 너무 부실하게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경찰이 어찌 보면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지호 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심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인에도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도대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과연 긴급보호제도가 제대로 될까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긴급보호 조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가해자에게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라고 분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위치 추적도 되지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바로 112에 긴급 호출되도록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임시 숙소를 제공하든지, 그 다음에 맞춤형 순찰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가 스마트워치와 112가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조차 안 됐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말은 시스템적으로 아예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경찰이 아예 신변보호위원회에서 등록하는 것 자체를 빼버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도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예리한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우리가 왜 이거 눌러서 빨리 안 와도 굉장히 왜 그 띵동 띵동 해도 막 화가 나고, 답답하죠. 어떨 때는 예. 그냥 막 물 쏟아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인데 안 온다. 그러면 아마 그 심정 100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그 띵동 벨만도 못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네. 경고의 말씀. 그럼 지금부터 할 얘기는 경찰의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급기야 그 영상까지 공개된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왜 이렇게 세심하리만큼 배려를 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들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황하나 씨가 제3 또 다른 여성들의 성관계 동영상 몰카를 유포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기 전에 황하나 씨가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과 보통 베프가 아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음성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청도 아니고 사이버쇼핑도 아니야 나는.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가와야 장난 아니야? 그랬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경찰청에 있어. 그냥 싸워. 사이일 것 같아. 황하나 씨의 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우리 외삼촌, 그러니까 남양유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장과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과 그냥 베프가 아니라 거기에 애꿎은 강아지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인들과 또 이런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하나라는 이름인데 동영상이라는 지인의 메시지와 함께 크크크크크크크크라는 이런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지인이 이렇게 보냅니다. 가끔 갑자기 저렇게 모르는 사람의 동영상을 황하나가 보냈다. 다른 친구랑 대화 내용인데 맞장구 쳐주면 혼나 이렇게 신나한다. 동영상은 없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동영상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동영상 내용이 약에 취한 것처럼 옷을 다 벗은 여자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이른바 황하나가 본인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황하나의 몰카 폭로한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현재는 주장 단계예요. 황하나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는 건데,
황 씨가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 협박했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 건지 피해자의 제보가 들어오는 것만 4명 정도다. 갑자기 제3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던 분들이 당황스럽다라면서 제보를 했다. 황 씨가 제3의 여성의 어떤 굉장히 낯뜨겁고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몰래 찍힌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워낙 유명한 사실이다라는 주장이죠. 주장이 지금 제기됐어요. 마약 의혹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 몰카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경찰보다 지금 네티즌들이 훨씬 더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이 황하나 씨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보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보를 받기 시작했는데 불법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무려 4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 씨는 이렇게 불법 동영상을 유포를 하는 사실이 이미 하다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그 제보를 받게 됐고 4건이나 들어온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동영상이 과연 어디서 왔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네네. 황하나 씨가 유포했던 그 동영상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렇습니다. 또 황 씨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지금 버닝썬과 연관이 있잖아요. 또 버닝썬이라 하면 이 승리 씨와 정준영 씨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서 유출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제보에 따르면 이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유포뿐만 아니라 협박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좀 철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정말로 물음표 투성이에요. 어제 황하나 씨의 어떤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 흐느적거리면서 몽롱하다, 두꺼비, VIP라는 알 수 없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몰카를 유포하며 그걸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까지.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물뽕이라든지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을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동영상에 담았던 그리고 또 강간을 한다거나 특수 강간한 그런 형태를 돌려봤지 않았느냐. 그것이 과연 뭐 승리나 정준영까지 갔는지 연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보여지고 혹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간섭한다는 의미에서 누군가 시켜서 강제로 그런 동영상을 찍어와서 그걸 유포시키기가 또 협박까지 하는 그런 측면은 이것은 명백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뭐 파리피플을 하든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든 상관없지만 실제로 저것은 말하자면 성폭력 처벌법에 8조 위반되는 명실상부한 범법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히려 네티즌들이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차단하려고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배현 박사님. 지금 경찰 조사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사실상의 연락두절 상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포폰을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경찰이 수사가 들어오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포폰을 쓰면서 본인에 대한 위치를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전화기를 끄고 잠적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됐으면 경찰에서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 긴급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들이 좀 클 것 같고요. 지난번 2015년도에 있었던 수사 당시에 총 7명이 불구속으로 입건되게 되는데 그중에 5명은 아예 어떠한 수사나 조사에 대한 기록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황하나 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당시에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마약 수사가 아닌 곳에서 이곳을 수사해갖고선 적당히 무마하고 종결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경찰청에서 뭔가 긴급한 입장 브리핑 정도의 발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황하나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 같은 일들이 커지고 나서도 버젓이 김치를 홍보하게 되는 또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김치 홍보 영상을 올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홍보 영상까지 올리게 되는 바로 저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던 모든 상황들에서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이 황하나 씨 아버지가 김치 사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홍보의 영상을 이제 저 사업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는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황하나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누가 더 센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경찰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선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취약한 존재인 건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동영상도 나왔는데 실제로 마약에 취해 있는 여성이 옷 벗는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고 이것들을 돌리기 시작했다면 이 마약에 대한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사건으로 영상을 찍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범죄들이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황하나식이 집중돼 있고 여기에는 경찰의 권력 관계가 유착까지 되어 있다라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찰이 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치를 올린 시점이 박수영 기자 언제예요? 네, 김치를 올린 게 이제 마약 수사가 무마됐다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1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저 김치 홍보 동영상을 올렸어요. 대박 김치다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지금 팔로우가 한 10만 명 되면 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2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는데 이 SNS 유명세를 바탕으로 해서 공구, 음식이나 뭐 옷과 패션 아이템 같은 거 공구를 했어요. 그 공구하는 아이템이 아버지 부친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 김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김치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들 좀 특이하다. 어떻게 보통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SNS 활동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SNS를 닫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홍보 영상을 올린 걸 보고 왜 이러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좀 방어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없다. 난 괜찮다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입을 올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번 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유명인들이 많은데 승리 씨도 마찬가지로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SNS를 닫지 않아서 좀 특이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SNS에 경찰 정보미 얘기까지 나와서 좀 논란이었죠. 그리고 최종훈 씨 역시 자신의 SNS,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 역시 자신의 SNS를 닫지 않고 자신이 경찰 출석하는 모습의 사진에 밑에 좋아요를 눌러서 그런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이 버닝썬과 관련된 유명인들은 좀 행보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범죄 심리학자들 제가 잘 아는 분들에게 김치를 올린 행위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물어봤더니 도대체 어떤 심리로 뭔가를 강하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한 가지만 황당한 말씀드리고 답변을 싶은데요. 했다고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결국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스스로 자기 부담 파는 것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믿기 싫은데 경찰이 사건마다 사람마다 전혀 다른 냉온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떤 경찰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관사와 관련해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을 당시에 조국 현 민정수석이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올렸던 SNS 메시지가 다시 이번 김의겸 전 대변인의 논란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남긴 메시지가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을 때 탄핵 당일입니다. 2017년 3월이겠죠. 조국 수석이 이렇게 올립니다. 박근혜 씨라고 하죠. 파면당했다는 거니까.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청와대 관사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에 포장 이사하라. 라고 조국 수석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 관사에 머물지 마라. 반나절도 아깝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야당에서 이 조국 수석의 메시지를 이번 김의겸 대변인 논란에 적용을 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아직도 이 청와대 관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억 원짜리 건물 두고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빠진 건 딱하지만 곧 방 안 빼면 국민이 가만히 안 계실 터. 그러면서 조국 수석의 그때 당시 메시지를 이른바 패러디해서 올립니다. 조국, 김의겸 씨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김의정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이 관사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도 절도 없기 때문에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뭐 청와대 관사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준비될 때까지 더 머무는 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국 수석이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혹하리만큼 냉철하고 추상 같은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았는데 왜 같은 진영에서 자기 편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침묵하거나 부인하거나 문제없다거나 괜찮다거나 입을 닫고 있느냐. 이 내로남불에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패러디가 내로남불 이런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 말로 그냥 바꿔보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 박영선 그 장관 후보자도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옛날 장면 우리 보니까 그거 안 내면서 어떻게 인사청문회 하냐 이랬었고 미세먼지 문제 있을 때 미세먼지 때 문자만 날리면 뭐 하냐 다른 거 내가 다 마시고 싶다 했었는데 본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고 이런 식이라서 너무나 이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공직이 명령이 나거나 또는 본인이 사임을 하면 일단 사무실 빨리 철수를 해주지 뭐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그 사무실에 자기 짐을 두거나 거기 출근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관사도 사무실 공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김의겸 대변인이 새로 구입해서 그 한 상가에는 지금 나가지 않고 지금 전주인이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창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즘같이 우리나라의 이 택배랑 이사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예. 그럼 바로 빼고 본인도 다른 데 가서 자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버젓이 그 직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잣대로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조국 수석이 이 공직 기강도 담당하고 검증도 담당하는 담당 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석이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니고 박근혜 씨라고 약간은 조롱 섞인 어투로까지 얘기했던 잣대를 왜 자기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그대로 적용을 못하는지 더군다나 들어간 절차 자체도 지금 적법하지 않은 걸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법이 없이 들어갔다면 무단 점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미적거린다?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수석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제를 삼았던 게 금요일에 탄핵을 당했으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일요일에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하루를 머무는 것을 조국 수석이 굉장히 이렇게 비판했던 거죠. 반나절도 아깝다. 남방 운운하지 마라 그랬던 거죠. 그렇죠. 토요일 하루가 아닌 거죠. 지금 이 날이요. 2017년 3월 10일 밤 11시 넘은 시각에 이제 조국 수석이 글을 올린 건데 2017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현재가 확정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해서 한 3시쯤 확정이 됐으니까 당장 그때 이제 글을 보시면 당장 나가라. 사비를 그러니까 공공의 비용을 세금을 1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당장 방 빼라. 네, 당장 방 빼라. 그러니까 금요일을 넘기지 마라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국 수석이 그때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라는 걸 추측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겠죠.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올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이제 조국 수석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파면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나가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아마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그때가 이제 3월 10일이니까 한기도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 난방이 되지 않는 곳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건 참 좀 인간적으로라도 좀 하기가 힘든 얘기잖아요. 아마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창고가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장 창고에서 먹고 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수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국민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조국 수석이 그때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럼 왜 묵과하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다들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서 너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리인 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뼈 아픈 말은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당 역시 니네 우리한테 이렇게 해놓고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매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정치를 저급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아까 참고 얘기한 거는 그 짐 때문에 못 뺀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짐을 옮기라는 의미였지 김의겸 대변인에게 제가 매정하게 참고를 가서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김의겸 대변인도 이제 겸하게 받아들인다면 짐은 거기 보내놓고서라도 본인이 다른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비공식적인 확인입니다만 예. 어쨌든 그 어제 짐을 챙기고 있다. 짐을 챙기고 있다. 또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요? 예. 그래서 예. 그거는 뭐 들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아마 어젯밤 뭐 빠르면 오늘 2, 3일 내로 아마 그런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이 대출을 해주는 과정이 참 석연치 않다. KB가 김의겸 대변인에게 그 산 건물에 있지도 않은 상가를 10개로 늘려서 불법 대출을 해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KB가 어제 뭐 2차례, 3차례 입장을 내놨는데 입장이 오락가락해서 더욱더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KB의 해명 살펴보시죠. 오락가락 KB의 해명. 첫 번째 1차 해명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KB가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체크까지 하면서 1차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상가 열쇠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상가로 쳤냐면 지하에도 상가가 있다라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 위에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도 저 옥탑방을 보니까 상가 3채는 들어간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 플러스 옥탑에 상가 6개가 가능하다라고 KB가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정말로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옥탑방이 불법 증축물인 것으로 밝혀졌고 평수도 4.5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B의 주장대로 저기에 상가 3채가 들어가려면 상가 한 채당 1.5평이 나와야만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자 KB가 말을 바꿉니다. 상가 10개 주장은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은행이라면서요. 누굴 위한 은행인 거예요? 국민 맞습니까? 상가 개수는 무의미하다. 그 자료 만든 직원을 혼냈다. 이 해명도 참. 그러면서 2차 해명을 했는데요. 상가 10개는 아니지만 1층에 있는 그 주택에서 보증금 5천에 월세 185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세줬을 때도 보증금 5천만 원에 지하 10평짜리인데 월세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4.5평짜리를 세줬을 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총 570만 원입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주택 보증금 5천에 월세 185만 원이 나온다. 라는 걸 주변 시세의 아파트와 비교해봤습니다. 국민은행이 주장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85만 원이면 어느 아파트를 빌릴 수 있는지 봤더니 저 동작구에서 가장 좋은 흑석동에서 최고 좋은 한강까지 보이는 최고가 아파트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의 24평형 로열동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밝혀져서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이쯤 되면 KB국민은행의 해명이 전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저 대출을 승인해 준 분이 보증금 5천에 월세 185만 원 내고 저 동작구에 있는 그 낡은 상가 건물 들어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저 말고 저기 말고 김의겸 대변인이 샀다는 건물 아니면은 보증금 5천에 월세 185만 원 내고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정말 구해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앞에 보여주면 이게 적법하고 제대로 된 대출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텐데요. 사실 청와대 해명에서 그동안 드러났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면서 자꾸 적반하장식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KB국민은행까지 국민적 공분을 덩하게 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김의겸 대변인의 저 건물에서 사실상 있지도 않은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건물들을 상정해서 대출을 해준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에서 아마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비슷한 시기예요. 김의겸 대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저 정도의 상가에서 저 정도의 대출을
국민은행에서 승인해준 건이 있는지를 전국에 무수히 많은 대출 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건 하나만이라도 찾아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이 김의겸 대변인의 건이 정말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김의겸 대변인의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대변인에게 불법적이고 특혜 대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지까지는 완벽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터라 이제 그 다음 공은 금감원으로 넘어갔으니 금감원에서 일단 여기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시는 많은 분들이 집을 아직 서울에서 못 구해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맞벌이 부부인데 이제 젊은 부부죠. 제 후배 부부인데 참 똑똑하고 성실히 일하는 부부인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때문에 대출 좀 받아서 내 집 마련을 좀 애기도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 대출이 안 돼서 근데 그 대출 금액도 얼마가 안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8천만 원 대출 금액이 안 나와가지고 집을 못 사고 있는 제 후배 부부들이 있는데 그 후배 부부들이 이 김의겸 대변인 뉴스와 어제 KB의 해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대한민국과 이 제1금융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가 저는 너무나도 걱정돼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건설 부동산,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공리공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KB 해명이 지금 여기에 이제 흑석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내에 입주할 정도로 지금 거의 재개발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런 데에 들어가서 금방 나올 때 임대가 되겠습니까? 실제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소송을 하고 자문을 하지만 이런 데는 임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국민은행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에 대해서 임대료가 한 125만 원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7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하에서로 들어가는데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고 이 주택 안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남의 주택 현관문 열고 내려가야 지하가 가는데 거기다가 무슨 상가를 임대 줍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뭐로 아시는 것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그 감정평가 어떤 그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정말 이 김의겸 대변인을 배려했는지를 정말 안 봐도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본인들이 부실 담보를 받고 10억을 대출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국민은행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김의겸 전 대변인 부부에 대해서는 이익을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 해서 이만큼 대출 받을 사실 담보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그만큼 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결국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그 보수단체에서 형사 고소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청와대에서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는 아마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특히 그 KB의 해명 중에 앞권은 옥탑방 부분이었는데 옥탑방에 상가가 3개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1.5평이니까 KB의 해명이 바뀌면서 그 직원 내가 혼냈다. 이걸 해명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 은행 지점을 찾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 지점장 한 명의 잘못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민은행의 이름을 걸고 전사적으로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해버리면 국민은행 통장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황망해집니까? 근데 특히 저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보는 게 뭐냐면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돼가지고 저희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 생긴 분들을 거의 날마다 거의 만나 뵐 정도로 그런 분들이 아직도 한숨 쉬는 1금융권 못 빌리신 분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국민은행이 그 한 명이 부실 검증을 해서 부실 대출을 해준 건지 아니면 아예 나서가지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해줬는지까지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행의 해명이 전혀 국민 감정을 못 고려한 해명 같아서 더욱더 빈축을 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해명이 또 한 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의 수사반장 백희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불편한 상호와 메뉴명, 개집애라는 이름을 쓴 찜닭집이 나왔는데요. 이 개집애 찜닭집의 메뉴와 판매 전략이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뉴명이길래 함께 보시죠. 닭게자, 이을집, 사랑해라는 세 가지를 붙여서 메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반반한 개집애. 반반한 개집애. 반만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개집애라는 메뉴도 있고, 좀 매운 닭은 화끈한 개집애. 특제 홍초가 맵잖아요, 최 변호사님. 네. 그래서 화끈한 개집애라고 하고, 또 1+1 메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2마리 개집애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메뉴판으로 장사를 하던 찜닭집이 논란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댓글도 달았어요. 개집애는 원하는 거 다 해드림. 개집애는 원하는 거 다 해드림. 여성 혐오 논란, 여성 폄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객의 후기와 누리꾼들과 이 주인의 이야기까지 다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배달 어플리케이션 후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업체를 이용한 일부 고객들이 화끈한 개집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반반한 개집애 가져다 주세요. 라고 남기니까 업주의 답글이 개집애는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다라는 답글까지 고스란히 다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이런 걸 메뉴명으로 적다니 고의성이 느껴지는 저급한 말장난이다. 업체 인근 주민 김모 씨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해봤습니다. 여성이고요, 51세. 한번 시켜보고 싶다가도 이 개집애라는 문구를 보면 먹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약간 불편한 심기도 나타냈습니다. 업주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 아니다. 닭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다. 닭게자에 이을 집자, 사랑해. 그러니까 닭을 사랑하는 집이다. 라는 뜻의 이름이다. 여성을 비하한다는 반응은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 팀장님. 아니, 뭐 좋은 뜻이 많은데 왜 하필 그 화끈한 계집애, 반반한 계집애, 2마리 계집애 이름을 지었습니까?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계집애라는 어원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계집애는 원래 이제 그 아주 오래된 우리 이시 조선 시대 때부터 여성이 결혼을 하면 역시 집에만 산다. 그래서 제집애가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계집애로 이 변환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보면 반대되는 말이 뭐 있습니까? 머스매가 있죠. 머스매. 머스매는 또 무슨 뜻이냐면은 결혼을 해서 일만 하면서 사는 남자. 이걸 머스매라고 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계집애나 머스매는 품격이 좀 떨어지는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젠더 논쟁까지는 아니라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집애라는 사실은 이 치킨집의 사장님이 정말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런 상품명을 가지고 광고 효과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기쁜 뜻은 10분 이해가 갑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앞에도 모니터상 나왔지만 뭐 반반한 계집애 주세요. 화끈한 계집애 잘 먹었다. 계집애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드림이라는 이런 부분은 뭔가 연상을 시키는 민망하고 무안하고 조금 저급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식으로 매출을 올리겠다는,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정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식을 먹으면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민망함이나 무안함이나 좀 저급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음식을 주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닭게자를 닭으로 바꿔가지고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 뉘앙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뉘앙스란 말이죠. 네. 예. 예를 들어서 what's the nuance? What's the nuance? 예, 그러면 뉘앙스가 뭐냐? 예, 그게 그 뭔가 어감이 약간 비하되고 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이틀을 고쳐서 계속 그렇게 영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주의 해명을 보니까 그런 의미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이 소비자들 일부와 또 업주가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를 보니까 뭔가 이중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성을 의미하는 걸 의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광고에 그 3대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미인을 뜻하는 뷰티, 아이를 뜻하는 베이비, 그리고 또 동물을 표하는 비스트, 3B라고도 하는데요. 예. 결국 여성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성적 의미로 해서 사람의 기억에 쏙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있었다. 말씀드렸듯이 개자, 집자, 애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것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뜻을 봤을 때는 사실상 여성의 성의 상품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메뉴를 통해서 봤을 때에 특히 술을 한잔하는 남성들에게 어떤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만 가지고는 상호를 등록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다만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메뉴를 정함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뭐 19금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제 그 사무실 주위에 이것보다 더 심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이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5분에 어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 실제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내자를 따면은 거의 19금에 해당하는 여성이 옷을 다 벗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상 편법적으로 등록하고 광고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업체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은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시대와 좀 맞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건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두 번째 사건인데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섬뜩한 행운의 편지. 우편함에서 편지가 발견됐는데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함께 발견돼서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섬뜩한 행운의 편지. 우편함에서 머리카락이.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계동 전체의 우편함에서, 한계동에 얼마나 호수가 많습니까? 전체 우편함에서 정체불명의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이 됩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들어가 있었고 타이핑된 편지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열어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람 머리카락이 갑자기 나오니까 얼마나 섬뜩하고 깜짝 놀랐을까요? 행운의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한다. 이 편지를 보내면 7년의 행운, 안 보내면 3년의 불행이 있을 것이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인에는 해당 아파트의 주민 A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칭한 것이죠. 이 A씨는 정작 나는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 누군가가 내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한 A씨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확보한 편지 총 23통과 머리카락을 넘기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게 진짜 실제 사람 머리카락이 맞는지, 도대체 그 많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어디서 구한 건지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해당 편지들 특정 우체국에서 발신된 사실이 확인됐고 누가 보냈는지 용의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 백준 팀장님, 이게 좀 남양 특집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무서운 사건이에요. 전주 덕진경찰서 경제수사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운의 메시지라고 해서 가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은 뭐 당신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 20명에 보내지 않으면 당신은 무슨 불행한 그런 일이 올 것이다라는 형태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심정의 협박을 주고 위협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인적사항을 도용을 해서 본인이 그 아파트 주민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낸 것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넣어서 보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촉발을 하거든요. 아니 머리카락이 저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나 머리카락이 있지만 그게 떼어져 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심리를 주는 건데 이게 이제 7년간 행운을 주고 보내지 않으면 3년간 불행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워딩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오면은 이렇게 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경제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특정인이 보낸 게 지금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 내용이 밝혀질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가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누가 장난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장난을 치려고 저 많은 머리카락을 어디서 구했으며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인쇄를 해서 편지 봉투에 머리카락과 함께 동봉을 해서 23개가 넘는 편지를 그 안에 담는 수고와 노력을 했다면 그냥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뭔가 목적이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 소위 아파트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호수 내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원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보면 정신 이상자 소행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치밀해요. 예. 왜 그러냐? 본인이 글을 쓰게 되면 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남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그다음에 타이핑을 하고 그다음에 불쌍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제 사람 머리카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사람 머리카락이 네네.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금 감식을 보냈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목적이 뭘까? 공동주거 지역인 아파트 우편함에 이런 걸 넣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까지는 이게 사람 머리카락인지 아닐지는 모르는 상황으로 보도가 됐는데 백 팀장이 오늘 지금 취재해온 거에 따르면 실제 사람 머리카락의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럼 두 가지 궁금증. 첫 번째, 이분이 도대체 이 많은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을 어디서 구했으며 두 번째, 만약에 의도를 갖고 이 아파트의 머리카락과 함께 섬뜩한 일을 벌였다면 혹시 이 아파트의 어떤 그 집값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랄지 뭔가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범죄가 성립될 것인가? 예. 처음에 보면은 내가 그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우편물을 보내면은 이게 문서 위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문서 위조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서 위조가 되려고 하면은 계약서 같은 권리나 의무에 관한 문서 아니면 증명서 같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여야 되는데 그냥 행위의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타인으로 이름 보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문서 위조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어렵다.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내용을 받아본 사람은 사실 기분 나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받아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결국 불쾌한 내용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보냈다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 이름을 썼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가서 우체함에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은 그것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약에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획득했다면 그건 역시 혐의가 될 수 있겠군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버린 그 쓰레기장에서 주었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미용소나 그런 데서 이제 얻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 또한 이제 허락받지 않고 어디에서 지금 그 훔쳐가지고 왔거나 하면은 그 자체로서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국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그것을 보낸 장소가 특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CCTV를 통해서 누가 보냈는지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경찰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백 팀장님께서 요거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 좀 발빠르게 알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일 먼저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 빨간 매니큐어 미제 사건, 몽타주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바로 이 몽타주죠. 이 몽타주를 보고 여기저기서 지금 제보 전화가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백 팀장님, 이 많은 제보 내용 중에서 좀 경찰이 눈여겨봐야 할 제보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게 2003년도 11월 달에 이제 그 포천에서 여중생이 집이 10분 거리 있는 곳에 그 집으로 가다가 납치가 돼가지고 결국은 3개월 가까이 된 상태에서 이제 포천 서울읍 배수구에서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손과 발톱, 손발톱이 모두 빨간색 매니큐어에 가지런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된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인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경기 북부청에 이 몽타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납치될 뻔했다가 나온 이 여성의 법 체면으로 해가지고 이 수사를 했는데 이게 몽타주가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몽타주를 보고 그 당시 인상착의하고 비슷한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몽타주의 인상, 비록 16년 전이지만 그 당시에 같은 피해를 봤었다는 사람, 그리고 비슷한 목격을 했다는
인상착의를 목격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가지고 제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북부지방청 미제 전담 수사팀에서는 발빠르게 여기에 대한 신고에 제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뭔가 퍼즐 맞추기 시기지만 16년이 지났지만은 억울하게 15살 먹은 여중생이 사망한 이 여중생의 죽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사팀을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4명이 전담팀을 맡고 있는데 이 제보에 대한 일일이 수사를 해서 정말 진범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한 여성, SNS의 스타인데 이분도 사진이 나와 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의 모습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DMZ의 사진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마니아층을 확보하며 지난해 매출 1,700억 원을 돌파한 이름만 들으면 다 알 법한 유명한 쇼핑몰이 논란입니다. 100만 개 이상 팔려나갔다는 인기 상품인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한 누리꾼이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사진과 제보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쇼핑몰 측에서는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답변해 더욱 빈축을 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쇼핑몰의 상무이자 유명한 SNS 스타인 임모 씨는 공식 SNS가 아닌 개인 SNS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준영 당특반 멤버로 알려지며 해당 사건 논란에 휘말린 로이킴으로 인해 장수 막걸리 불매 운동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로이킴과 장수 막걸리. 로이킴이 장수 막걸리를 생산하는 서울 탁주의 공동대표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탁주는 장수 막걸리로 이름을 알려 연 매출만 약 1,000억 원으로 로이킴의 아버지가 2014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로이킴에게 지분을 모두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 탁주 측은 로이킴은 주주 51인 중 한 명일 뿐이며 서울 탁주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박수윤 기자, 지금 호박즙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물질, 곰팡이가 지금 발견됐는데 임모 씨, 브랜드 이름에도 임모모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블리라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이고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옷을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2013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오프라인까지 진출을 했고요.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다 지금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까지 해외 진출까지 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옷을 판매하다가 지금은 그 인기에 힘입어서 화장품으로도 진출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호박즙과 같은 식품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매출이 무려 1,700억 원. 네, 1,700억 원을 기록한 작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임블리라는 회사, 이 임블리를 운영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SNS 스타라고 하는 임모 씨의 인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를 맡고 있고요.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인스타 팔로워가 무려 80만 명. 네, 아까 저희가 말씀한 황하나 씨 같은 경우 한 2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한 4배 가까이 되는 네,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인기가 많고 그 팬미팅이 1,300석이었는데 그 1,300석이 1분 만에 다 매진이 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스타인데 이번에 이 호박즙 사태에서 굉장히 그 회사 규모에 비해서 미숙한 그런 대응책을 보여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한편 지금 김영주 의원님, 남양 유업의 장수 막걸리에 우유랑 막걸리가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술이 취하면 잘 구분이 안 되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어제 누가 재벌 1세, 2세, 3세 그런 구분도 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어떤 초창기에 창업자들이었다면 2세, 3세가 되면 사실은 창업자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말하자면 사업가 윤리가 다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이킹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인가요? 뭐 공부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만은 대체로 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 경우에 또 마약에 중독될 가능성,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기강의 문제, 또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서울 탁주 같은 경우에 2014년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다 지분을 물려줬는데 본인은 그 사업과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올바른 어떤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 앞을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쁜 손에 대한 이딴 고발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수리에 코를 비비면서 냄새를 맡으려 했다는 폭로에 이어서 앞서 지난 2015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부인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마사지를 하는가 하며 힐러리 클린턴을 16초 동안 꽉 껴안고 놔주지 않는 모습 등 다정함 혹은 음흉함으로 손을 왔다 갔다 바이든의 스킨십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 내에서 뜨거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오랜 동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야, 스트레이트 암클럽에 가입을 하라 라고 따끔한 충고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암클럽이 뭐냐면 여성과 신체 접촉 논란을 피하려면 적어도 팔을 스트레이트로 쭉 편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라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한 타인 간의 적절한 이 사적인 공간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국가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르헨타 같은 경우는 타인과의 적정 거리가 76cm, 76cm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140cm, 미국이 94cm, 한국은 103cm.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는 100cm 떨어져 있어야 되고 지인, 아는 사람은 80cm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적정한 거리고 아주 친밀한 사람은 40cm 안쪽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연인이면 저게 뭐 한 2mm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는 100cm. 공감들 하십니까? 바이든은 개인 공간에 더 유념을 하겠다면서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 글쎄요. 저 적정거리만 유지했더라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말이죠. 한편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요. 바이든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니? 즐겁게 지내니? 라고 말을 했다며 이번 상황을 매우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 선정의 보훈처에 특급 대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손 의원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에 특혜는 없다. 전례를 찾아서 보여드리겠다. 큰 소리를 쳤던 피우진 보훈처장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싸우러 왔냐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설전을 벌였던 해당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그것이 공정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선점의 기회를 준 거는 그러면 다른 선점이라고 아니 신청자들한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이것이 여당 의원이고 이게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저희 본인만 보훈처에 대한 정부정책 발표기 전에 인간을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그렇게 몰고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 드린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태도로 보였던 피우진 처장이 지난해 2월 손 의원을 찾아가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알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손 의원이 탈락한 부친의 재심사를 요청한 뒤 보훈 예우국장이 두 차례나 손 의원을 찾아간 점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장관이 직접 만나고 주무국장이 가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전례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특혜 아니다. 전례를 찾겠다라고 말했던 피우진 처장. 하지만 보훈처장이 심사 대상자를 직접 만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조봉암, 김가진, 만공스님 등 독립운동과 한국근현단사에 큰 획을 그은 인사들도 그의 심사 때 국장이 방문했지 처장이 직접 만난 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여권에서조차 피우진 보훈처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훈처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은 손혜원 의원이 좀 압박을 해서 보훈처도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 보면 의뢰 입장에 있어서 당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뀐 재심 기준 자체가 국민의 공론화 없이 바뀐 거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우진 처장이 저 정도면
그런 데 대한 반성이나 국민 공감대 못 얻은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심 기준이 바뀌기 전에 처장 자격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설명까지 했다라는 거는 누가 누구를 심사하는지 이게 완전히 바뀐 거를 볼 수 있는데 예. 정말 손혜원 의원의 위세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 대출이나 이런 거에도 사실 굉장히 민감했지만 보훈처 관련돼서는 아픈 가족들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훈처장 해명 똑바로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때 그 피우진 처장의 저 당당했던 태도는 정말이지 무엇을 근거로 한 당당한 태도였던 걸까요? 보훈처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훈처의 근간을 누가 흔들고 있는 건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한 바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영훈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주장했던 여운형의 비서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여전히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특혜가 있었다라고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지금 한 가지 우려가 더 국가보훈처에 제기되고 있는 건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운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예. 북한으로 건너가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을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지정하겠다라고 만약 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던 많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앞으로입니다. DMZ 평화 둘레길을 민간에 공개하겠다던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공개를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사격 사정권 안에 들어가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둘레길은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이 두 지역은 남북한 군 수색조가 정기적으로 수색과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라 총격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공개 여부를 두고 금강산의 박왕자 피살 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승인을 미뤘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DMZ 공개를 진행해 왔던 것. 무엇이 그리도 급했던 거냐라는 질문에 국민 안전은 뒷전이냐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무엇보다 담보돼야 할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생후 5개월의 나영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빛을 보지 얼마 안 된 이 소녀는 양쪽 귀 모두에 공장 소음에 맞먹는 시끄러운 90데시벨의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전농 상태라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나영이 소녀의 귀에는 거대한 보청기가 꽂혔고요. 인공 달팽이관을 삽입하는 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영이를 찾아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안아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평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입니다. 김아랑 선수가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수술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후 5개월 얼마나 작은 여자아이 나영이를 만나서 수술비를 전달하면서 저때 당시 나영이를 만나서 환하게 웃었는데 이 나영이가 김아랑 선수의 지원과 도움 덕분에 지금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아랑 선수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실력도 예쁜 선수입니다. 이 같은 선행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또 다른 좋은 선행으로 좀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